이 이야기는 실제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유혹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벽 5시 요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려 있습니다. 302호실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둘러 일어나 복도를 뛰어갑니다. 낡은 연두색 유니폼, 지친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문을 열자 노인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 기저귀로 교체하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드립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H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김태준. 그의 손이 떨립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2년 전만 해도 이 명함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35년간 숫자와 씨름하며 쌓아올린 커리어. 고객들은 그를 김 지점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후배들은 그의 조언을 금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월급 180만 원짜리 요양보호사입니다. 평생 모은 돈 12억,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8억, 합계 20억 원을 단 1년 만에 날렸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금융 전문가라던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요양원 휴게실에 앉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탑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그는 은행 사무실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H은행 강남지점.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 벽에 걸린 표창장들, 35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앞으로 편히 쉬시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5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이가 현관에서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며 이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퇴직 서류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1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3개월 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 8억까지 합하면 총 20억.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여행도 다니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야지,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억, 연 4% 이자면 8천만 원, 월 670만 원.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첫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밀린 독서도 하고 TV도 보고 동창들과 만나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원봉사며 친구 모임이며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 오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우진이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심심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와인 동호회 하나 있는데 나와 보라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인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배우러 오는 거라고, 다들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와인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우진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친구들에게 김태준을 소개했습니다. H은행에서 35년 근무하고 지점장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5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유독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를 입은 여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인상.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며 자신을 박선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짧은 순간,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소개했습니다. 선영 씨는 부동산 쪽 일을 하는 분이고, MBA 출신의 해외에서도 오래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금융권에서 35년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경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 길만 걸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와인 시음이 시작됐습니다. 소믈리에가 레드 와인을 따르며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2015년산이라고, 탄닌이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선영이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와인을 자주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실 처음이라고, 회식 때는 주로 소주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시니까 숫자로 접근하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와인도 결국 빈티지, 가격, 수익률, 다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말에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와인은 투자 상품이기도 하다고, 제대로 보관하면 매년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아니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시음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냐고, 꼭 오라고. 지점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대화가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현재 요양원 휴게실. 그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인정과 존중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호출벨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종이컵을 버리고 일어섭니다. 20억에서 3천만 원으로, 은행 지점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그 추락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태주는 매주 토요일 와인 동호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인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박선영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퇴직자를 대하는 어색함이나 동정 어린 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했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했습니다. 금융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의 경험담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난 후였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박선영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뭔가 상의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리츠 펀드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리츠 펀드인데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이라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금융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사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지점장님이라면 이 투자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봐온 그의 눈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 8% 수익률, 월 임대 수익 보장, 3년 후 원금 회수 옵션까지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이미 7억을 투자했다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금융 전문가시니 당연히 실사도 하시고 검토도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엔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연 8%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었습니다. 5억을 투자하면 월 330만 원. 아니 그녀가 말한 대로 월 4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퇴직금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었고 건축허가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박선영에게 연락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답변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더 보내줬습니다. 심지어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테헤랄로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동행했고 현장 소장을 소개해줬습니다. 모든 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선영을 만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역시 지점장님은 안목이 다르시다고, 이런 기회를 알아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설명했고 태주는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했습니다. 5억 원이 그의 계좌에서 펀드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박선영과의 새로운 관계, 단순한 동호회 친구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그의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리츠펀드 배당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투자였구나. 박선영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거라고, 좋은 투자 기회를 함께해서 본인도 기쁘다고 답장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4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였습니다. 그는 박선영과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와인 동호회 외에도 따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련됐고 대화는 지적이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 이야기, 금융 트렌드, 경제 전망, 그와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담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주문하고 분위기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득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 아닐까? 35년간 숫자에 매여 살다가 이제야 진짜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에게는 와인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4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따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내가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총 1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연 환산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습니다. 태주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35년 금융 경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박선영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의 상가 리츠 펀드라고. 이번엔 최소 투자금이 7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요양원 휴게실. 태주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5억으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박선영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달콤한 성공은 더 큰 함정으로 가는 미끼였습니다. 박선영의 전화를 받은 건 넷째 달 배당금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레스토랑은 한산했습니다. 프라이빗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박선영이 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핵심 상권의 상가, 건물 리츠 펀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인근의 프리미엄 상가였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정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주요 임차인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익률은 연 12%, 월 배당은 무려 7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이 7억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집 마감이 2주 후였습니다. 이미 80%가 마감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7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7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8,400만 원, 투자 원금의 12%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참여하시면 본인도 정말 안심이 된다고. 금융 전문가가 함께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신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억은 아내 몰래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억은, 이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순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 투자를 하나 했다고, 5억을 강남 오피스텔 리츠 펀드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퇴직금을 내 허락도 없이 투자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이미 3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배당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고. 태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이번에는 7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월 7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연 12% 수익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이미 5억도 많은데 7억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35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이런 투자는 눈 감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했고 법무법인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삼성 계열사가 임차인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20년 장기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아는 사람도 이미 7억을 투자했다고, MBA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점점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배당금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순이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태주는 약속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이번에도 순조로웠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진행됐고 변호사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태준과 순이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7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총 12억을 투자했습니다. 월 수익만 110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훌륭했습니다. 박선영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장님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펀드에서 400만 원, 두 번째 펀드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박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첫 달은 준비 기간이라 다음 달부터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최초 배당금은 계약 후 2개월 차부터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안심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환호했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순이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영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부산이나 제주도로 부동산 시차를 다녔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고. 태주는 투자 공부를 한다고, 박선영 씨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여자냐고 물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나이도 비슷하고 MBA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펀드 400만 원, 두 번째 펀드 700만 원, 매달 1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안목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긴급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부터 태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걸.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현재 요양원 복도. 태주는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그 호텔 라운지에서 들은 이야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호텔 라운지. 박선영의 표정은 그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큰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에게나 제안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점장님이기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긴장하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여의도에 대형 복합상가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규모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채웠지만 마지막 200억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정부 보증이 있고 KB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만기에 연 15% 수익률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라니.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박선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8억이라고. 하지만 지점장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이미 12억을 투자하고 계시니 여유가 있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12억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은 8억,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며 예비비를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억 정도였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미 12억을 투자했으니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아깝다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분이 참여 못하시면 본인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 15%, 8억을 투자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 월 1천만 원입니다. 지금 받는 1100만 원과 합하면 월 2100만 원.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8억을 어떻게 마련할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8억.
그 돈은 아직 정기예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 요양비로 쓰려고 따로 모셔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면 8억이 12억이 됩니다. 4억 수익. 그 돈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태주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모님을 위한 거라고. 더 큰 수익을 내서 부모님께 더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봐 드리는 거라고. 다음 날 그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85세의 아버지와 82세의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8억을 잘 굴려서 더 불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투자냐고, 안전한 거냐고. 태주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부 보증이 있고 KB증권이 보증하는 복합상가 개발 사업이라고. 자신이 35년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으로 보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금융 전문가니까 믿는다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만 보셨습니다. 태주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곧 큰 수익으로 보답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박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8억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호했습니다. 역시 지점장님이라고. 이 기회를 알아보시는 안목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의 한 금융 빌딩이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사무실, 더 많은 서류, 더 복잡한 계약서.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서명했습니다. 8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이제 그는 총 20억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퇴직금 12억, 부모님 유산 8억,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매달 2,100만 원씩 들어올 겁니다. 1년이면 2억 5천만 원.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과 축하 저녁을 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케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런 큰 결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 부동산 시장 전망, 글로벌 경제 흐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순이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주는 투자건으로 만났다고, 박선영 씨와 저녁을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고. 주말마다 만나고 평일에도 자주 나가고. 태주는 변명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투자 공부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펀드 400만 원, 두 번째 펀드 700만 원. 하지만 세 번째 펀드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박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라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2개월 후부터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특성상 최초 배당금은 3개월 차부터 지급. 태주는 안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정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달,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주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임시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미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와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요양원 화장실. 태주는 변기를 청소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그냥 물러섰어야 했습니다. 8억만이라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투자한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그를 부릅니다. 3층 화장실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일어섭니다. 넷째 달, 모든 배당금이 중단됐습니다. 첫 번째 펀드 400만 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펀드 700만 원, 역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펀드는 애초부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핸드폰 뱅킹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에서야 그녀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주관사인 KB증권 측에서 일시적으로 배당 지급을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밀린 배당금까지 모두 지급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태주는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20억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심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냐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얼버무렸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다음 주에는 들어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의 법무법인 사무실. 첫 번째 계약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법무법인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야, 이사를 간 걸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8층 법무법인이 어디로 이사 갔냐고. 관리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사가 아니라고,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했던 곳, 금융 빌딩 12층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박선영에게 연락해봐야 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35년 금융 경력의 은행 지점장이 평생 고객들에게 투자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가 가장 기본적인 폰지 사기에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억을 날렸다고. 우리 전 재산을, 부모님 유산까지 모두 잃었다고.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선영과의 만남, 3번의 투자, 부모님 유산까지 쓴 것, 그리고 지금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 순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다음 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금융사기 전담팀에 신고했습니다.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30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150억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가명이고 실제 신원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고.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순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당분간 따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다고. 숫자만 믿고 살더니 정작 사람은 못 봤다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 전부였습니다. 20억이 3천만 원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요양원 휴게실. 태준은 종이컵에 커피를 탑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텅 빈 사무실, 연결되지 않는 전화, 차가운 형사의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등.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호출벨이 울립니다. 그는 커피를 버리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혼자서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8억을 잃었다고. 아니, 잃은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고. 며칠 동안 미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8억 원을 잃었다고.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냐고. 8억이 전부 없어졌냐고.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아느냐고. 평생 모은 돈이라고. 70년을 살면서 아껴 모은 돈이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금융 전문가라고 믿었다고. 35년 은행에서 일했으니 당연히 안전하게 투자할 거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금이었다고.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태주는 그날 아버지의 눈에서 실망을 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곳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돈까지 날렸다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실망했습니다. 제 사업 자금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어렵다고 하시더니 사기꾼한테는 20억을 주셨네요. 태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3억 2천만 원. 은행 대출 1억을 갚고 아내에게 1억을 주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7천만 원을 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결국 아버지는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준은 그날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딸 지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3천만 원. 그것으로 앞으로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40만 원.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싼 곳이 있었습니다. 옥탑방. 월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그나마 창문이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전직 은행 지점장이 옥탑방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명함 한 장. H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김태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옥탑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도 저 빛나는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35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 3시 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0대 초반, 경력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알아봤습니다. 야간 근무, 시급 9,160원. 한 달 일해봤자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에는 보험도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는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무료 과정, 60일 교육 후 자격증 취득 가능.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요양보호사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현재 요양원 복도. 태주는 환자 침대 시트를 갈며 생각합니다. 그날 요양보호사 교육을 등록한 날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니, 추락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부릅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소한다고, 302호실에 아버지가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302호실. 그가 매일 돌보는 그 방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친 건 2개월 후였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은 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요양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 요양보호사. 수요는 적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태준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 왜 요양보호사를 하느냐고.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제 이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다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냐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채용됐습니다. 월급 180만 원. 은행 지점장 때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연두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업무는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소한다고 했습니다. 302호실에 배정될 거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버지라고. 태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여기로 오신다고?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하셨다고.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데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고.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아시고 신청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입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302호실에서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태준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내가 직접 돌봐주면 어머니는 안심이라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은 매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 호출벨이 울리면 달려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태준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용서? 아니면 영원한 실망? 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5년을 일한 끝이 이것인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끔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김태준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태준이 물을 갖다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태준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운 건 아니다. 그냥 서럽다. 늙으니까 모든 게 서럽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매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호출벨이 울리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302호실에서 응급 호출이 왔습니다.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약해지셨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독하다고 가족들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지영이랑 민수도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순이, 지영, 민수, 2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가족들을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다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몇 분, 친척 몇 명, 태준은 상주로 앉았지만 조문객들의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모 재산을 날린 이야기를.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지영이네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태준이를 용서하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요양원 휴게실. 태준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302호실은 이제 다른 환자가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합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봅니다. 20억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배웠습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는 쌓는데 35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호출벨이 울립니다. 405호실입니다. 태준은 일어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속죄의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연두색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옵니다. 월급 18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20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고 또 떠나갑니다. 태주는 그들을 돌봅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가끔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60대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태주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아서 한다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뵙습니다. 지영이네 집에 계십니다. 태준이 방문하면 어머니는 반가워하십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순이와 지영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태준이 드리는 용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괜찮다고, 지영이가 잘 챙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준은 억지로라도 드립니다. 20만 원, 많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민수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문자로. 통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응원한다고 답장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덧붙입니다. 지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갈 때도 지영은 자리를 피합니다. 태주는 이해합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 순이, 전 아내와는 1년에 한두 번 마주칩니다. 어머니 생신 때, 명절 때 서로 인사만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 태주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년 전 그 와인 동호회에 가지 않았다면, 박선영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휴게실에서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전직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5억을 잃었다고,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억을 잃었다고,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금융 전문가였다고. 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욕심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그 후회를, 그 속죄를. 그날 이후 그들은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값싼 백반집에서 소주 한 잔씩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들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주는 옥탑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H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김태준. 이제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35년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시냐고, 저녁 같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놀랐습니다. 괜찮냐고, 바쁠 텐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라고. 같이 성묘 가시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러자. 고맙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전화 한 통이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405호실 환자가 호출했습니다. 90세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습니다. 노인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씨가 곱다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속죄라고, 그리고 동시에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녁 7시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는 저 빛나는 빌딩 숲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는 것.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김치 몇 조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제 실수를 배우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35년간 숫자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습니다. 사람을 못 봤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유혹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태주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405호실 할아버지가, 302호실 할머니가,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20억을 잃고 남은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입니다. 1년 후, 태주는 여전히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력 3년차 요양보호사입니다. 신입 요양보호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는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하루하루 모은 돈입니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지영도 최근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태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순이, 전 아내와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명절 때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건강하세요. 네, 당신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83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태준이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제는 태준이 드리는 용돈도 받으십니다. 박철수와는 여전히 가끔 만납니다.
함께 술 한잔하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세상에는 그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태주는 가끔 생각합니다. 행복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태주는 일어납니다. 연두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405호실 호출벨이 울립니다. 태주는 미소 짓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선택한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